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 시간에는 그 현대 한국 이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선시대 말기에 또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의 이주와 관련해서 보충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메리카의 이주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1902년도에 우리가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 86명이 하와이로 이주 노동을 갔던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고종황제 시대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와이로의 이주는 약 65차에 의해서 약 7천 명 정도가 그렇게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농장에서 값싼 아시아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됐던 건데요. 사실은 하와이나 이런 데서는 이 한국인 이전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먼저 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이주 시간에 배웠지만은 아메리카 지역으로 미국 지역으로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갔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쿨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쿨리들이 빠지는 지역에 결국은 한인들이 이주해 가서 노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일당은 미화로 약 15원 정도, 그 당시에 일본에서의 금 한 돈에 약 30원이었는데 금 반돈값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달러에 35온스의 금이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하와이로 이주해 간 그 노동자들은 하루에 10시간 그리고 주일 휴무를 하고 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하와이로 간 그 국내 한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결혼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신 신부로 해서 결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일 합방부터 1910년부터 24년까지 약 14년 정도에 걸쳐서 사진 신부가 그 하와이로 이주해 갔는데 약 950명 정도 이렇게 이주해 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 이후에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고 그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전해 간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일제 시대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리가 관련된 이주를 보면 일본 일제가 한국을 점령하면서 국내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그래서 1921년 경우에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광산, 뭐 전쟁터 이런 곳으로 한국 사람들을 대규모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만주 지역에 약 49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여러분. 49만 명이나 되는 한인들을 이주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주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연결돼서 1930년대에는 63만 명의 한인들이 만주 지역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이유에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 문화의 뿌리가 그 만주 지역에 이렇게 있었듯이 일제 강점기에서 또 밀려나면서 어떻게 보면 동북 삼성에 우리의 그 한인들이 많이 강제 이주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강제 이주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만주 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에 의해서 만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뭐 징병, 군 위안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몇 명이요? 그 당시에 태평양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해외로 약 300만 명 이상이
우리 한민족의 사람들이 분산이 되고 강제 이주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기 전에 1941년에 일본 식민지에서 이민 개척단을 만들어서 북만주하고 내몽골 지역에 우리 농민들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를 강제 이주시킵니다.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식민지 국제 그 15세기 이후에 식민지로 인해서 국제 이주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유럽 사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프리카 지역이 강제 이주 노역으로 많이 끌려가고 그렇게 되고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또 많은 이주가 이루어지고 뭐 그랬다 마찬가지로 1945년 해방 직전에 이제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고 이런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주 이런 것이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인구가 약 그 2천만 명 정도를 그 상회했었는데 인구의 약 10% 정도가 강제 국제 이주 당한 거예요. 중국으로 기타 여기저기로. 그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 이 관련해서 일본으로도 이주를 해갑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할린, 그 다음에 치시마 열도 이런 쪽으로 해서 강제 동원돼서 그 일본에 그 종전할 때 약 210만 명의 한인들이 이제 존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주나 시베리아 이게 북쪽으로는 주로 이제 북쪽 사람들,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이 가족 이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일본으로의 이주는 개별 이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나 경상도 이런 쪽에 개별 이주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간도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이제 한인들의 강제 이주 정책을 해서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되는데 약 18만 명 정도가 강제 이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고려인이라고 이렇게 현재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그 정부가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그 이민 이주가 이루어지고 이민 정책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한국인 그 이주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던 그 제일조선인 같은 경우 그 240만 명이 일본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중에 175만 명 정도가 한국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한미군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국제 결혼이나 전쟁고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1951년부터 77년까지 약 3만 7천 명의 한국인 여성들이 주한미군하고 결혼을 해서 많은 경우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 당시에 또 6,300여 명의 전쟁 고아들이 또 미국으로 많이 이제 그 입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전쟁 고아로 많이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45년부터 65년 사이에 이제 유학생들이 한 6천여 명 됩니다.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갔고 같은 기간에 한 2, 3천 명의 그 의사들도 미국으로 이주해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민법이 들어오게 된 건 언제냐면 1962년이에요. 1962년에 정부가 해외 이민법을 처음으로 들이면서 국내에서 그 현대적 의미에서 이민 정책이 이제 비로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이민법에 의해서 이주를 송출 국가가 되는데 대부분 외화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1960년대 중반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캐나다 이런 쪽으로 한인들이 많이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그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사람들이 뭐 한국인들을 선호해서 이렇게 이민을 개방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겠지만 특히 미국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샌드위치 정책이죠. 1960년대에 미국에서는 이제 민권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자신들의 그 인권 문제를 되찾기 위하고 시민권, 사회권을 되찾기 위한 그러한 이제 사회운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로 있던 많은 흑인 노동자들이 그 기업주로 있는 백인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하고 직접 부딪히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샌드위치 정책, 흑백 논쟁에 여기에 황인적인 동양 사람들 여기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백인과 흑인 사이에 여기다 끼워서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사실은 동양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동양 사람인 한국과 중국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게 됐고 단순한 그런 하층 노동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의 이주는 많은 경우 화이트 칼라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962년에 이민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많이 가게 됐지만 이제 유럽으로도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60년대 말, 70년대 중반, 초중반 이럴 때까지 독일로 우리가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독일 광부로 가는데 독일 광부로 이렇게 8천여 명 정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간호사도 많이 나가는데 약 1만 명 정도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이때 이제 한국 군인들이 가서 월남전에 참여하고 전쟁을 통해서 또 외화벌이를 하죠. 근데 이제 그냥 갔다가 그냥 돌아오면 좋은데 또 군인들이 젊은 총각들이 많고 또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현지 베트남 여성과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생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라이따니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라이따이안 베트남과 관계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 이때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주한미군과 한인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주한미군과 결혼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게 되고 또 전쟁 고아들도 입양해서 많이 가게 되는데 또 월남전에 참여하면서 또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뭐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는 중동 달러 이제 석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동에 이제 건설 경기,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갔을 것 같습니까? 약 100만 명이 갔다 그럽니다. 100만 명. 그래서 당시에 중동의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건설 노동자로 간 사람들이 100만 명이었는데 당시에
국내 외화 수입의 약 85%를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 노동이 어떻게 보면 그 외화 수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도 그 송출 국가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외화를 자기 나라들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송출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6.25 이후에 한국에서 여러 그 이주 현상, 전쟁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 전쟁 고하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오히려 거꾸로 월남전의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그 결혼하는 결혼, 또 거기서 난 자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고, 또 이주 노동자로서 독일로 광부로 간호사로 가게 됐고, 중동으로 건설 노동자로 가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된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의 자녀의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지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2세들, 그 국제 결혼하는 가정의 2세들이 국제가족 총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여러 실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5년도로 제가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조금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좀 더 나중에 찾아서 이제 하는데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주한미군하고 국제결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500명에서 보니까 이제 국내에 주한미군 자녀들이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데, 주한미군 자녀들의 아버지가 백인계가 전체 65%고, 그 다음에 흑인이 한 28%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주한미군 자녀들 2세들은 62.5%가 중학교 이하예요.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죠. 학력적으로 굉장히 비참했고, 또 직적으로 보면 단순 노무직으로 43%, 저기 어떻게 보면 절반 가까이가 단순 노무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미취업자도 13%, 실업 상태가 1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자녀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거 형태도 보면 세방살이가 약 60%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그 자녀들 국제 결혼하신 이분들에게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국외로 89%가 나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도 1970년대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데 군대에서 오지 말라 뭐 이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단일 민족주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군대에서조차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차별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이런 그 주한미군 가정 국제 결혼 자녀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많은 짐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제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에서 보다시피 그래서 해방 이후에 조선시대 말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국제 이주를 해간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국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지역은 여기 이제 동그라미 지역이죠. 동그라미 지역이 이제 많은 경우인데,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경우가 이제 미국 지역에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지역이죠. 그죠? 일본 지역에 많이 가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또 캐나다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은 경우 이주해 갔는데 많이 사는 이유는 뭐죠?
한국보다 더 경제적으로 높은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큰데 왜 아니냐?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이후에 강제 이주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동북 상성이나 이런 적에 그 중국 동포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이주나 이런 것들이 유럽 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중국은 전쟁 피해, 식민지 뭐 이런 것이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것은 이제 기업의 해외 이주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잠깐 동안 그러면 국내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언제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88 아시안 게임과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이전에는 굉장히 국제사회에 굉장히 우리가 폐쇄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죠. 1988년에 중국의 민항기가 갑자기 한국에 불시착하죠. 그 당시에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굉장히 이제 관계가 없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민항기 사건으로 해서 한중의 관계가 조금 해빙 무드가 이렇게 되고 결국은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거치고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91년도에 한국이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죠. 이제 이때에 중국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과정에 이 88 올림픽과 또 유엔 가입 과정에서 중국과의 그 해빙무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있던 중국 동포들이 뭐 친지 방문 목적 이런 것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중국에 돌아가지 않고 차비를 벌기 위해서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약재를 팔기도 하고 또 이제 당시에 아파트 건설에 한국 사회에 붐이 있었는데 여기에 건설 노동자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점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90년대 초중반에서 이제 중국 동포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이제 경우이고, 우리가 유엔 가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탄광촌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점점 한국 사람들이 뭐 진폐병 뭐 이런 것 때문에 탄광촌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광촌의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석탄공사에서 우리도 독일에 광부를 보냈듯이 어떻게 보면 그 외국에서 이 탄광촌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연수 제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광촌에서 이런 해외 투자 연수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니까 국내에 해외 진출하기 위한 대기업들이 또한 그 해외 연수생들을 그 어떻게 보면 현지 법인 연수생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당시에 노동력이 부족했고 또 그 임금 고임금 한국의 고임금보다는 저임금 노동자를 필요로 했던 중소기업에서 우리도 이주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1993년에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00년대 이후에는 특별히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에서 국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랬는데 2004년, 2005년 이후부터 동남아시아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 그 전 세계를 넘어드는 그 이주민의 수는 약 1억 2천 명 정도 이렇게 되고 국내에 들어온 그 이주민들은 지금 250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경우 큰 동그라미가 이제 숫자를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중국에서 오는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주한미군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주 노동으로 들어온 기보다는 주한미군이나 혹은 영어 강사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자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으로 어떻게 이주가 이루어졌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국제 이주나 여러 그 이주를 통해서 우리의 다문화 사회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흐름만 이렇게 아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또 개별 국가나 이런 정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주의 흐름과 정책을 또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